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로써 2021년도 목요철학 입문포럼 마지막 강연을 또 이렇게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과정에서도 저희 목요철학 입문포럼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804회 진행하기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인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승균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방금 이재승 교수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21년도 동아시아 이야기 축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물이 뒤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시민 여러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야말로 공식적으로는 입문포럼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직 행사는 2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한양대학의 이현복 교수님이 와서 데카르트의 방법론하고 정념론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김선영 교수님께서 이제 자유와 정념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교수님이 다 함께 데카르트를 말씀하시면서 좀 다른 그런 외형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복 교수님은 독일에서 게팅겐 대학에서 그 후에는 오지리 인스브루크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하셨고요. 오늘 김선영 교수님은 프랑스 파리 제4대학에서 석사하시고 1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 정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읽으면서 하나 다르게 느꼈습니다. 이은복 교수님은 그 나름대로 어떤 항을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 김선영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머리말이고 본론이고 결론이고 그런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글쓰기 방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식의 어떤 그 논문 형태의 서술 방식인지도 한번 나중에 강연하신 후에 토론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항을 설정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결론은 어떤 방향이 되었고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은 어떻다 이렇게 통상 모든 유인물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인물만은 처음이고 가운데고 끝도 없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김선영 교수님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이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은 그러나 영 배울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쉬는 기간 동안에도 늘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마음의 충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 아직 2주가 남았는데 그걸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2주 더 오셔야 되는데 수료식에도 꼭 오셔야 됩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좋은 선물 준비하셨어요. 기대하시고 좋습니다.
예, 오늘 804회 자유와 정념의 이원론 런의 데카르트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강연해 주실 김선영 교수님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가톨릭대학, 그리고 강원대학 및 본교인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고려대학교 철학과의 석사 학위를 마치신 후 방금 원장님께서 여러분한테 소개드렸습니다만 파리 4대학 소르본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하셨고요. 파리 1대학 빵떼옹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 한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에 가면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파리 7대학이나 8대학 이런 데서 정치철학, 사회철학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데 뭐 파리 1대학 하면 우리한테는 신학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철학, 그러니까 파리 1대학 나왔다고 하면 프랑스에서는 뭐 최고의 인문학 뭐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뭐 파리 1대학이나 10대학이나 다 똑같아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파리 1대학 하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데카르트 방법 서설 그리고 데카르트 정념론을 세상에 번역으로 내놓으셨고요. 오늘 바로 우리 김선영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정념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한번 들려주실 것 같고요. 서양 근대 미학 또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자유와 정념의 이원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실 김선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저의 소개가 되게 거창했는데요. 뭐 그냥 유학 가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학위 따고 뭐 그러다가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저 소개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텍스트의 특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되게 찔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라고 보내드렸던 텍스트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각각의 단락에 부제목, 소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보내서 제가 보내고 난 다음에 아차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주로 하면서 강의할 때 이렇게 뭐 목차, 서론, 본론 뭐 1에 1-1 이런 식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과 관련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유와 정념의 이원론이라는 제목에 물음표가 붙인 거를 보시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론이면 이원론이지 왜 이원론에 물음표가 붙었느냐. 사실 제가 이 자유와 정념의 이원론이라는 우리 지금 강연의 제목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사실 이 데카르트 철학하면 영혼과 신체의 이원론 등등으로 해서 이원론자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익숙하게 붙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데카르트 철학에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무한한 자유라는 걸로 자유의지라는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과 그리고 정념이라는 게 이제 감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각한다라는 거, 지각이라는 측면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는 지각돼서 고정돼 있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자면 분명히 서로 이원론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데카르트가 이원론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공식적인 글쓰기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괄호를 하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데카르트 철학에서 자유와 정념론이 이원론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제시를 하는 제목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복 선생님이 강연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이현복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굉장히 다른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프랑스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뭐 이제 학부도 하고 사실은 제가 학부도 하고 석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즐거운 고생이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 뭐 왜 국민들의 정서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와 거의 동일시되는 정도의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 그것은 곧 프랑스다라는 데카르트 세 라 프랑스라는 제목의 저술도 있어요. 그 정도로 데카르트가 프랑스라는 근대 이후에 프랑스 국가의 여러 가지 뭐 정치 체제나 교육 체제나 등등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거의 프랑스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자유의 정념이 데카르트 철학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념이 어떤 방식에서 양립될 수 있는가를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떻게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자유로운 그리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의 정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프랑스 나라라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나라의 자유,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여러분들 뉴욕에 있는 그 여신상이 원래는 파리 프랑스에 있는 거고 프랑스에서 이제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걸로 선물한 거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여겨져요. 이러한 모습을 제가 이제 데카르트를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꺼낸 이유는 데카르트라는 이제 한 철학자 그리고 어떤 한 인간, 한 사람의 모습 안에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삶을 영울정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낸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데카르트 소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데카르트는 자신의 이제 연구를 자유롭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국인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생활을 했던 그리고 연구를 하고 스웨덴에서 이제 삶을 마감했던 철학자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와 정념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떤 한 인간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정념이 이원론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자유와 정념이 어떤 방식에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우선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자유와 정념이 이론론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는 없었던 얘기인데 지금부터 이제 얘기되는 것들은 여러분 자료 안에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선 데카르트에게 이제 자유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자료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데카르트는 의지를 자유로 말합니다.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알려진 데카르트 철학이에요. 데카르트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신과 비슷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 철학이에요. 해서 이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신과 비슷해질 수 있다. 데카르트가 메르센이라는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유의지를 다음과 같이 한계를 전혀 지니지 않은 것으로 처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이 데카르트가 말합니다. 각 개인이 그가 품을 수 있는 모든 완벽함을 가지려는 욕구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 안에 있다고 믿는 모든 완벽함들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한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의지에서 나온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신이 우리를 그의 이미지로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자들에게 그리고 서양 문화 안에서 신이 인간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인간이 무한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의 이미지를 신이 자신의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데카르트 철학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 가운데서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용어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한계를 가지지 않은 무한한 의지가 우리를 신이 지닌 완벽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서 일단은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면 정념,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데카르트에게서는 이렇게 정념과 관련된 자유가 얘기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완벽함,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완전한 선, 전지전능한 신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신의 완벽한 존재인,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인 신과 비슷해질 수 있게 인간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게 데카르트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지니지 않은 무한한 의지라는 것과 함께 이 의지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크다, 넓다라는 표현 역시 하고 있어요. 데카르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의 힘은 어떠한 한계도 지닐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찰에 대한 반론들에 대한 답변에서 신의 본성의 광대함, 무한성은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철학의 원리에서 역시 신 안에 있는 거대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데카르트가 의지를 무한한 것으로 본다는 한에서 인간의 자유를 신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듯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크리스티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유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신과 비슷하게 만들고 그에게 종속되는 것에서 제외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이들 아실 텐데 유발 하라리가 요새 최근에 낸 저서 중에 호모데우스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인간이 신이다라는 논의인데 바로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이제 현대에 이르면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평가까지 되면서 데카르트를 현대 철학자들 가운데 신랄하게 비판하는 측면 역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카르트에게서 이 인간의 자유, 무한한 걸로 한계가 전혀 없는 넓고 큰 자유로 규정되는 인간의 자유가 결코 신의 자유와 동일한 것으로 제시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자유는, 신의 의지는 문자 그대로 무한한 것으로 자유로운 것이죠.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 의지는 지성과의 관계 하에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데카르트는 인간은 자신이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념론에서 다음과 같이 데카르트는 19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각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것을 한다라는 게 그 원하다라는 게 결국은 의지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뭔가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제 정념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신의 완벽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인간의 능력 가운데서도 의지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한 예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의지가 무한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의지를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의지는 지극히 미약하기 짝이 없고 나는 의지력이 박약한데 데카르트는 제 의지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의지 한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은데 한때 굉장히 많이 의지의 한국인,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의지의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칭송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지의 한국인으로 얘기됐던가를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의지의 한국인이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흔히 얘기할 때 예로 드는 게 이제 예전에 김연아 선수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상 그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을 하기 위한.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던 바를, 김연아 선수가 원했던 바를 해냈거든요. 해내면서 자신이 원했던 바를 결국은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르는 성과를 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각자 개인의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인간의 의지를 무한한 것으로 보고 봤다라는 거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인간의 능력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대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이 역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라는 시대에 종교 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중세의 새로운 인간에 대한 시각을 전개하면서 데카르트가 근대적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는 무한한 것으로 신의 완벽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이 되게끔 하는데 자유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데카르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념은 어떻게 데카르트에게서 제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넘어갑니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27항에서 정념을 영혼의 지각, 느낌, 그러니까 감각, 느낌 혹은 이제 동요라고 세 가지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가운데 이제 가장 정념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정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지각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영혼의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 세 가지 정념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 용어로 동요라는 용어를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요라는 건 우리 쉽게 우리 마음의 동요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의 동요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각자 알죠. 마음이 흔들린다. 이 어떤 상태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념을 데카르트는 이제 기본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이끌어낼 수 없는 것 6가지를 이제 기본 정념으로 제시를 해요. 첫 번째 정념이 경의입니다. 경의, 그리고 사랑, 미움, 욕망, 기쁨, 슬픔 등의 이제 6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경의가 이제 첫 번째 정념이에요. 첫 번째 정념인데, 이 경의라는 정념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어드미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어로는 아드미하시옹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나가서 써야 될까요? 아드니하시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의이고 데카르트에게서 이제 첫 번째 정념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 정념이 어떤 우리가 대상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대상에 의해서 우리 안에 처음으로 불러일으켜지는 감정, 정념이다라고 데카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정념에서 파생되는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념에 대한 이제 각각의 정념에 대한 논의를 데카르트가 펼쳐 나가는데, 이 경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에게서 첫 번째 감정으로 전개가 되기도 하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데카르트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념들의 감정들의 열쇠로 얘기되는 관대함이라는 것과 관련돼서도 이 정념이 매우 중요한 거로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데카르트 얘기하기도 바쁜데 이제 스피노자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망설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감정, 서양 철학, 서양 근대 철학의 이런 감정에 대한 논의를 한 최초의 철학자로 우리나라에서 스피노자가 훨씬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스피노자의 철학의 출발에 있는 철학이 바로 데카르트 철학이고, 데카르트의 정념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의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스피노자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편 게 이제 에티카에서 정념에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에게서 정념이라고 파시옹이라고 사용되는 용어 자체를 이제 피하려고 하면서 이제 용어 자체를 이제 정서라는 걸로 우리 흔히 번역하는 아펙시옹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새긴 했는데 어쨌든 전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거가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데카르트에게서 6가지 기본 정념이 제시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경의가 첫 번째 감정이고, 사랑과 미움은 뭐 대립되는 감정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쁨, 슬픔이라는 대립 감정 역시 잘 아실 텐데 데카르트가 이제 욕망이라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인간의 기본 감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의 정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용어상의 문제와 관련이 돼요. 우리가 정념하면은 단어가 파시옹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파시옹. 그래서 정념론의 원 제목이 파시옹들랑이에요. 파시옹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은 이게 정념들이라는 거가 이제 일반적인 번역인데 정념 파시옹 하면 여러분들 패션 하면은 정념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기원이 되는 정념의 정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과 수동이라는 측면 10가지 속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실체가 있고, 그리고 분량, 성질, 관계, 장소, 시간, 그리고 뭐 위치, 소유, 그리고 능동, 수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념에 대한 논의를 데카르트가 출발점으로 삼는 게 바로 능동과 수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정념론의 1항이 첫 번째 장이 한 주체에 비추어 수동인 것은 다른 어떤 관점에서는 항상 능동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데카르트는 능동인과 수동인은 대체로 아주 다름에도 능동과 수동은 그것들이 연관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체로 인해 두 이름을 지녀도 항상 동일한 하나여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능동과 수동의 관계성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영혼과 신체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볼 텐데, 능동과 수동이 이연복 선생님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데카르트에게서 영혼과 신체는 완전히 구분되는 서로 각각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서로 각각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얘기가 되면서 서로 다른 실체다라고 간주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서로 다른 성격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데카르트가 살아 있을 때부터 계속 던져졌던 데카르트 철학의 이제 굉장히 커다란 오류라고도 얘기되는 것들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가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에게 거의 이제 숙제 비슷하게 남겨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능동과 수동이라는 관계성이 바로 신체가 작용을 하면 그 작용을 당하는 게 바로 영혼이고, 영혼이 작용을 했을 때 그 작용이 겪는 그게 바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과 신체와 관련돼서 이 정념론이 문제가 이제 나름대로 영혼과 신체의 이원론을 해결하려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데카르트가 이 정념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일단 살펴보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를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돼서 인간이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진정한 존재,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요. 친구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은 실체라고 정의되는 한에서 영혼은 데카르트 철학 안에서 영혼은 신체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는 영혼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실체라는 건 데카르트에게서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실체예요. 따라서
영혼은 신체 없이 존재할 수 있고 신체는 존재하기 위하여 신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영혼에 인간은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예요. 그러면 이 영혼과 이 신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할 필연성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문제시해요.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실체라면 이 두 개의 결합이 영혼과 신체의 결합이 우리가 옷을 아침에 골라서 내 몸에 입듯이 그런 관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이고 영혼과 신체는 필연성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주장을 데카르트가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영혼은 신체의 상황과 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의 감정과 다른 모든 이러한 성질이 신체와 구분되는 영혼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체와 실제로 결합된 영혼의 불명료한 지각들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데카르트가 말합니다.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불명료한 지각들이다라고 감정을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인간의 정념이라는 것은 영혼과 신체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점이에요. 데카르트 역시 인간이 영혼과 신체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점을 받아들여요. 사실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데카르트는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은 신에게서 오는 것이고 바로 인간의 신체는 부모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탄생하는 거는 신과 부모, 육체를 주는 부모의 서로 작용에 의해서 결합된 형태에서 인간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아주 전통적인 가톨릭의 인간 탄생관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탄생을 이렇게 영혼과 신체의 결합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건 역시 감정으로, 정념으로 설명을 해요. 기쁨이라는 정념으로. 인간이 세상에 나온 거는 기쁨이라는 정념으로 데카르트는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의 탄생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에게서는 영혼이 신체의 모든 부분에 실제로 결합되어 있고 신체는 하나이고 어떤 의미에서 분할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해서 데카르트에게서 정념론에서는 형이상학에서 얘기되는 그 연장으로 본성이 제시되는 신체와는 달리 절대로 분할할 수 없는, 분할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념론에서. 따라서 데카르트에 의하면 신체의 기관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이 제거되었을 경우 신체 전체가 결함이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신체 기관들 집합 전체의 연관을 갖는 본성을 지니며 영혼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잘린다고 해서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데카르트의 주장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데카르트에게서는 연장이라는 분할 가능한 어떤 공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연장으로 간주되는 신체 말고 몸이라는 것, 나의 몸이라는 것이 강조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서는 이 몸이라는 거가 얘기가 되면서 특별한 어떤 권리에 의해서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나의 몸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이 몸은 다른 몸보다 더 엄밀하게, 더 긴밀하게 나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이 몸에서 다른 몸들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몸 없이 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나는 그 안에서 느꼈고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을 위해서 나의 모든 욕구, 욕망들과 모든 정념들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라는 것에 몸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데카르트에게서 생각하다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때 생각하다라는 안에, 생각하다에 느끼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감각하다, 느끼다라는 것은 몸을 통해서 몸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로 나의 영혼이 지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연은 또한 나에게 배고픔, 고통, 갈증의 이 감정들에 대해서, 감정들에 의해 내가 단지 나의 몸 안에 배의 조종사처럼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에 아주 긴밀하게, 아주 혼합되게 섞여서 몸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와 배의 조종사가 라는 예가 우리가 흔히 영혼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원론으로 얘기할 때 플라톤을 대표적인 예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와 배의 조종사,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 배고 배의 조종사에 해당하는 게 영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에게서는 나의 몸이라는 것이 세상과 내가 연결고리가 되는 나의 몸이라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제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거는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자들에게서 영혼이라는 것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뭐 식물 영혼, 동물 영혼, 인간에게만 있는 이성 영혼 해가지고 성장과 영양을 담당하는 영혼, 식물에게도 있는 영혼, 그리고 동물에게 있는 영혼, 감각과 운동, 그리고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으로 이성적인 영혼 해서 영혼의 산문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정통적인 영혼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가 데카르트에게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데카르트에게서 영혼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서 이전의 철학자들에게서 영혼은 감각, 감정 영혼, 감각 영혼과 이성 영혼이 늘 투쟁하는, 대립하는 거가 문제다라고 얘기됐던 것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데카르트에게서는 바로 내 안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걸로 문제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생각하다라는 거에 이해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뭔가를 원하는 의지가 발현되는 영역, 상상하는 영역,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느끼는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다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의식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보다는 의식이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탕에서 데카르트에게서 이제 정념이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동적인 것만으로 정념이 얘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간상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미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제 정념이 각 개인의 개별성을 드러내주는 걸로 얘기된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념이 이제 그 전에 정념의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정념의 타고난 용도는 몸을 보존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더 완벽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작용에 영혼을 공감시키고 기여하게 유발하는 데 있다라고 정념의 효과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념의 용도는 자연히 우리에게 유용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하도록 하고, 자극받아서 원하도록 하고, 그 의지 상태에서 고수하도록 정념을 야기하는 습관이 있는 동물 정기를 말합니다. 정기의 동일한 동요가 몸을 그 사물의 실행에 사용되는 운동에 역시 배치하는 것처럼 영혼을 배치하는 점에 있다라고 데카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정념의 유용성은 그것이 영혼 안에서 영혼이 보존하면 좋고, 그것이 없이는 쉽게 지워져 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강화시키고 지속하는 데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의 지각, 어떤 대상을 감각하는 것이 모든 개인에게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를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텍스트 자료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자유와 정념이 어떤 방식에서 양립된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로 넘어갑니다. 데카르트에게 자유는 정념의 문제와 연관성 안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념론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데카르트는 일부의 41항에서 몸의 견지에서 영혼의 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면서 의지를 그 본성에서 너무나 자유로워서 결코 속박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데카르트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유와 정념의 문제를 이제 문제시하는데, 특히 관대한 사람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자유와 정념의 관계성을 그려냅니다. 다시 말하면 관대함이라는 것이 데카르트에게서는 모든 정념의 열쇠라고 제시가 되는데, 그냥 관대함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데카르트 안에서는 관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대한 사람은 데카르트에게서 자유에 대한 정념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인간으로 그려져요. 해서 이 자유와 정념이 관대한 사람이라는 어떤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양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걸로 단적으로 한 문장으로 데카르트의 이 자유와 정념의 이론론이라는 거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3시 제가 10분 정도 더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관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자유와 정념과 관련이 되는 걸로 데카르트에게서 그려지는가?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데카르트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욕망이라는 인간의 감정, 정념을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욕망과 어떤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욕망을 우리는 살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데카르트가 주장을 해요. 사실 이거는 꼭 데카르트의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매우 유용한 어떤 삶의 뭐 어떤 원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아두면 유용한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내가 아무리 해도 나에게만 그 결과가 오로지 달려있지 않은 걸 욕망하는 건 사실 헛된 욕망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짧은 인생,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로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물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욕망하는 게 좀 더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의존하는 욕망을 바로 자유의지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우리에게만, 즉 자유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열렬히 욕망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도덕과도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존하는 좋은 것을 하는 것은 덕을 따르는 것이고, 덕에 대해서 아무리 욕망을 가져도 지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방식으로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존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뿐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만족을 항상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데카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지를 인간의 덕이라는 측면으로 데카르트는 얘기를 하면서 덕과 공존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에 깊이 관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에서 이러한 덕과 자유의지, 그리고 이것들이 삶의 만족을 갖게 하는가, 다음과 같이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영혼이 좋은 것들의 정확한 가치를 분명하게 안다면 만족은 항상 거행된 좋은 것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의 크기는 그것에 성립하는 것의 가치에 의해서만 측정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우리와의 관계되는 방식 역시 측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까 이제 제가 김연아 선수 예를 들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올림픽에 출전을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획득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했는데, 정작 김연아 선수는 자기는 은메달이지만 만족한다. 자기는 자기가 원했던 바, 하고자 했던 바를 다 펼쳤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절대적인 가치, 사물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금과 은이잖아요. 그런데 금이 아니라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는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이 바로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과 우리가 상당히 연관성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지의 자유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자유의지의 훌륭한 사용이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고유한 의미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가장 커다란 만족은 바로 자유의지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데카르트의 주장이에요. 특히 데카르트는 자존감이라는, 자기 존중이라는 감정과 관련돼서 바로 이 자유의지를 풀어내고 있어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평가된 사물의 가치는 영혼에 의해 표상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영혼이 어떤 성향을 갖게 되고, 그 성향에서 바로 존중과 그 존중에 대립되는 감정인 경멸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정념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판단 이전에 생기는 대상과의 첫 번째 만남을 특징 짓는 바로 경의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와 존중, 경멸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데카르트에게서 얘기되는 걸 살펴보기로 합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존중과 경멸은 모든 종류의 대상이 결부될 수 있고, 특히 자기 자신과 결부시킬 때, 즉 우리의 고유한 장점을 평가하거나 경멸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유가 자유의 사용과 의지를 지배하는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라는 게 데카르트의 주장이에요.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오직 단 하나만을 주목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자유의 의지의 사용과 의지에 대해 우리가 갖는 지배력이다. 왜냐하면 이 의지에 의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는 칭찬받거나 혹은 비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면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들을 비겁함에 의해서 절대로 잃지만 않는다면 이를테면 신과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데카르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제 각자 개인을 얘기할 때 자기 사랑, 자기애라는 거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자기 존중이라는 거, 자존감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라는 걸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데카르트가 자기 존중이라는 거를 의지의 사용과 의지에 대해 우리가 갖는 지배력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저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스스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의지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흔히 이제 뭐 성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어디 뭐 입학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행위, 선한 행위라는 거를 할 때 이제 칭찬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행위라는 거가 사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행위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행하는 바가 행할 바가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의지가 바로 선한 의지다라고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자, 근대 철학자들에게서 얘기됐던 측면과 연관시키면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데카르트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돼서 얘기 풀어 나가면데 이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역시 정념으로 감정이라는 관대함이라는 정념으로 풀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사람이다라고 데카르트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관대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여러분에게 자료로 제시를 했는데 시간상 이제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고 다음과 같이 이제 관대한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데카르트에게서 그려진다라는 정도를 짚고 오늘 강의를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라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관대한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역시 말합니다. 그리고 관대한 사람은 타인을 견멸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역시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관대한 이들은 자기 존중에 의해서 자기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 아래에 자신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보다 가진 게 적은 사람 위에 자신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관대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아닌데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후로 삶이 이전보다 더 팍팍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많긴 한데 우리 사회에 정말 어른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고, 주변에 관대한 사람을 보기보다는 야박한 사람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우리 사회에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관대한 사람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짚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대한 이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의 맨 마지막 단락이 있는지 아니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일 겁니다. 정념, 특히 욕망, 질투 그리고 부러움의 완벽한 주인이 된다. 많이 원할 정도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것의 획득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타인을 미워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마음 상하지도 않고 등등이 바로 관대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데카르트가 정념론 안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에게서 정념으로서 고려된 이제 관대함이라는 것이 자유에 대한 정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대한 인간이라는 것이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근대적 인간의 모습,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데카르트의 이 자유와 정념이라는 이론 안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오늘 인문 포럼 강연이었는데 재미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었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민 인문 강좌라기보다는 학술대회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제목은 자유와 정념은 양립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주제를 드렸던 것은 아주 기존의 철학사에서 데카르트를 바라봤던 관례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주로 이제 데카르트는 인식론에서나 혹은 존재론적인 부분에서나 늘 이원론자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고, 최근에 데카르트가 그런 부분에서 이 정념론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죠.
이전에 저희들 뭐 배울 때는 정념론은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방법, 서술, 성찰 두 개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로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념론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자체는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바치는 일종의 헌정책입니다. 데카르트가 물론 크리스티나가 제대로 데카르트의 이 얘기들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여담으로 이렇게 보면 크리스티나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매우 지성적인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들어보시니까 예, 그죠?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크리스티나는 데카르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데카르트의 이 사유들이 그냥 데카르트 사유로 그치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의 문제라든지 혹은 정념론에서 논하고 있는 이 정념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또 동시에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게 될 장작 루소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작 루소는 실제 자기 작품인 에밀이라든지 신 엘로이즈라든지 그건 소설인데 낭만적 사랑을 그린 이런 작품들에서 보면 바로 이 방금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바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똑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문장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단순히 그냥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서 자리매김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의 철학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선생님이 이 해석해내는 이 방식들이 최근에 이 정념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원론자의 틀에서 이제 데카르트를 벗겨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스피노자에 대한 프랑스 현대 사상가들, 특히 뭐 들레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스피노자의 소위 이 정서 혹은 뭐 저는 그 번역을 한국말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이해하려고도 잘 안 되던데 오늘 그것도 한번 선생님 좀 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아마 데카르트에 대한 해석도 새롭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김선영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아마 국내 데카르트 학회에서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기존의 이 해석의 틀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새로운 해석을 해내는 작업들 해내시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도기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지난 시간에 이연복 교수께서 간단하게 다 설명을 했던 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뭐 프로토콜이라 생각을 하시고 오늘 김선영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637년에 저술했던 철학서이고 데카르트의 대표 저서로 알려져 있는 이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데카르트의 작품 중에 1644년에 출간된 철학 원리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한다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달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선영 교수님께서 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저의 책을 소개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혹시 몰라서 제가 들고 오긴 했거든요. 방법서설 이거 문고판이에요.
물론 이현복 선생님이 번역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번역한 문고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데카르트가 이제 학문의 여정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자신이 철학을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을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데카르트 철학의 방법론 중에서 이제 의심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의심이 이제 방법론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 의심 학문들에 대해서 자신이 학교 다니면서 그 라프레시에 있는 예수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다양한 종류의 학문들이 있는데 그 학문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그럼에도 그 학문들에 어떠한 결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방법소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방법소설에서 철학과 관련돼서 얘기되는 거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철학이라는 학문이 자기에게 진리로 이끌었다라기보다는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 확실한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철학은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실임직하게 말하고 덜 학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데카르트가 이 방법소설 이제 저의 번역본에 이제 15쪽에서 16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자신이 학문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을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다라는 정도로 간략하게 방법소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방법소설과 관련돼서 주목할 점은요, 데카르트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발견해내서 만들어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었는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거를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는 것으로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내 방법을, 나는 그냥 이 원래 제목이 디스쿠 들라 메토드거든요. 메토드라는 건 방법이고 디스쿠라는 거는 그냥 연설문 같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연설문 정도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연설문 안에서 당신들은 듣고 따르고 싶은 거가 있으면 따르고 버릴 게 있으면 버리십시오. 이런 태도로 방법소설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소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데카르트 철학의 일종의 이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의 자신의 철학 시스템 체계를 거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는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법소설 시작에서 6부분으로 나눠서 1부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두 번째선 무엇을 다루고 등등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하면서 데카르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라는 얘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